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3번째 이야기. 공명은 귀신 같은 자루구나.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서북풍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쳤으나 배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통의 묘책이 실로 대단하도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구나. 승상,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만일 저기 화공이라도 해오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서북 쪽에 있고 적은 남쪽에 있소. 저들이 화공을 하려면 동풍이나 남풍이 불어야 할 터인데 지금은 겨울이라 남동풍이 불지 않소. 드디어 첫 전투가 벌어지지만 조조군은 많은 숫자를 갖고도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주유는 부러진 깃발에 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주유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주유가 쓰러지자 오나라군의 장수와 군서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의 병세가 깊어가자 걱정이 된 노숙은 공명을 찾았습니다. 조조가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는데 도독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병이 생겼으면 고치면 되는 법. 무엇이 걱정입니까? 의원에게 맡겨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니 어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도독의 병은 내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도독께 좋은 약을 하나 바치지요. 약이라니요? 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하지 않았소? 아닙니다. 제 처방에 따르시면 도독께서 틀림없이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그럼 처방을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서 읽어보시지요. 조조를 깨려면 화공을 써야 하리. 모든 것이 갖추어졌건만 동남풍이 빠졌구나. 첩보전의 승리, 적벽대전, 주유의 고육지계. 주유는 황계를 위나라에게 투항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고육지계를 썼습니다. 먼저 황계와 의논한 뒤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황계에게 곤장 50대를 치고는 감택을 시켜 조조에게 거짓 투항서를 전달합니다. 조조 같은 인물이 거짓 투항서를 전적으로 믿었을 리는 없으나 풍토병이 돌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은 조조의 조급한 생각과 감택의 뛰어난 언변이 조조를 속아 넘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오나라의 첩자로 보낸 채중과 채화의 편지가 더욱 조조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았던 조조는 다시 한번 장관을 주유의 진지로 보내어 확인합니다. 방통의 연한계. 주유의 부탁을 받은 방통이 장관의 안내로 조조의 진지에 들어가 연한계를 일러줍니다. 연한계는 육상전에만 익숙해 있던 조조군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중에서 배들을 엮어 화공계를 성공시키려는 또 다른 계략이었습니다. 조조군의 전염병. 조조는 싸우지 않고 도망칠 것입니다. 공명이 자신감에 넘쳐 말했습니다. 승세를 타고 계속 공격하던 오나라 병사들은 조조의 군대가 육지로 올라가자 주춤하였습니다. 이때 공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끝까지 조조군을 추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해지지 않겠소? 유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조조군 내에서는 전염병이 크게 퍼져 있어 싸울 힘이 없습니다. 조조의 내부 사정을 명탐해 놓은 공명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소?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군사들의 긴장이 풀릴 게 아닙니까? 우리 병사들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은 적의 약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독께서 병이 나신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소. 예전에 한 도인을 만나 둔갑술에 관한 책을 얻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비와 바람을 부르는 비법도 있었지요. 그게 정말 가능하겠소? 수물둔, 갑옷갑, 제조술. 둔갑술이란 술법을 써서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남병산에 북두칠성을 모시는 제단을 하나 쌓아주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고 술법을 부리면 3일 동안 동남풍이 불 것입니다. 3일이면 아니 하루면 충분하오. 동남풍이 하루만 불더라도 화공은 성공할 것이오. 동짓달 20날부터 동남풍이 불어 사흘 후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소? 공명의 처방에 병이 씻은 듯이 나은 주요는 곧 500의 정병을 뽑아 남병산에 제단을 쌓으라 명령했습니다. 제단이 완성되자 공명은 머리를 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공께서 본진을 이끌고 이곳으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주공께서 좋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좀처럼 동남풍이 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유는 매우 초조하였습니다. 주유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동남풍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명은 정말 귀신 같은 자로구나. 바람까지 자유자재로 부리다니.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주요는 사성과 정봉을 불러 남병산으로 가서 공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한 발 늦은 것 같소. 공명이 벌써 달아났단 말이오. 어젯밤부터 이상한 배 한 척이 근처 여울목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방금 공명이 그 배에 오르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주공께 돌아갈 것이요. 장군도 어서 도독께 돌아가 함께 조조를 깨뜨리시오. 멈추시오. 정말 멈추지 않는다면 공격하겠소. 그때 배에서 조절응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요황숙의 명을 받아 우리 군사를 모시고 가는 것이다. 내 놈이 계속 따라온다면 내 솜씨를 보여주마. 정봉은 조절응의 위세에 눌려 공명을 그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벽 대전에서의 패전을 예언한 유복. 적벽 대전이 벌어지기 며칠 전 조조는 장강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부하들의 노고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빛은 해처럼 빛나서 장강일 때는 마치 흰 비단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모두들 흡족해하며 연회의 흥이 더해지고 있을 때 까마귀 한 마리가 길게 울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밤에 까마귀가 다 오는구나. 조조가 불길한 듯 웃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달이 너무 밝아서 날이 새는 줄 알고 둥지를 떠나며 온 것이 아닐는지요. 옆에 앉아있던 신하들이 조조를 안심시켰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조조는 다시 큰 소리로 웃으며 일어나 즉흥시를 지어 노래하였습니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맣같이 남쪽으로 나네. 나무를 3번 둘러보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구나. 산은 높음을 싫어하지 않고 물은 깊음을 싫다 하지 않으니 주공은 입에 문 것을 뱉어가며 천하의 인심 얻기에 힘쓰도다. 조조가 노래를 막 마치자 무리 중에서 한 명이 나와 걱정스런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서로 맞서 보이는 이때 주공께서는 어찌 불길한 노래를 부르십니까? 조조가 의아해하며 바라보니 양주자사 유복이었습니다. 내 노래가 불길하다 하였느냐?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남쪽이 승리함을 뜻하오며 나무를 3번 둘러봐도 의지할 가지가 없는 것은 패하여 도망가는 것을 뜻하오이다. 내 이놈, 내가 내 흥을 다 깨는구나. 조조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창을 치켜들어 유복의 가슴에 내리꽂았습니다. 유복은 말 한마디 잘못하여 여러 신하들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54번째 이야기. 내 불찰로 아끼던 장수들을 이렇게 잃게 되다니로 이어집니다.